수도권 같은 경우에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금융자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자,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12년간 은행 업무, 12년간 금융감독원 업무, 또 10년간 리스크 관리 컨설팅 업무를 하신 35년 금융 전문가이신데, 지금 이제 한국의 100세 시대에 개인의 노후 리스크에 좀 주목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한국인의 노후가 좀 불안정하다고 보시나요? 이 책을 제가 새로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금융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과연 제 인생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저 가까이에 있는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느냐 자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노후 준비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는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노후를 바라보면 무엇이 좀 달라질까요? 제 전공 업무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통제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노후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노후의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금 유출은 계속되지만 노후가 되면은 현금 유입은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리스크가 되고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건강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리스크를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측정을 해보고 이에 따라서 준비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은퇴 후 마주할 그러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고 이를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해 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좀 뭐가 될까요? 예, 사실 은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은퇴하고 나서 리스크를 인식을 한다는 것은 벌써 늦었습니다. 20대부터 리스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현금의 유입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금의 지출 부분에 있어서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현금 지출을 통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유입을 관리를 한다는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 같으면은 퇴직 직후 같으면은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건강보험료 관리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2순위로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빈곤은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고 이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노인 빈곤율이라고 많이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5.9%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OECD 평균이 13%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준만 본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이제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노인 빈곤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 비율을 그 노인 빈곤율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노인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한 80%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은 소득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현금화하게 되면은 저는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OECD에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위소득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0이라면 그 50%인 150이 안 되면 이제 노인 빈곤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순수하게 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들어가면 노인 빈곤율이 훨씬 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이걸 팔지 않는다면 이거를 토대로 뭐 돈을 받는 게 없다면 이게 올해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생활이 좀 힘들 수는 있겠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택의 자산화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후 준비는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필요하고 은퇴 후 자산이나 생활비 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사실 뭐 목표가 있어야지 준비를 할 텐데 이게 뭐 정확히 뭐 몇 세부터 얼마 필요하다 얘기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준비도 좀 모호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네. 개개인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렇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들어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라는 것은 현재 수준에 맞춰서 조절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금융자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파이어족 은퇴하려면 빨리 은퇴하는 거죠. 조기 은퇴 파이어족이 현실적으로 최소 얼마의 자산이나 뭐 현금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사실은 계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들어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것이며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해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3억인가요? 예. 참고로 여기 이제 세전에 준비된 금융자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뭐 파이어족으로 선언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변에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선언을 과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이걸로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이어족 리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이 금융자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 부분 한번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금융자산이 7억을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없는 시기부터 이제 파이어족이 되겠죠. 국민연금이 없는 시기 20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 그러면은 45세부터 내가 7억을 만약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월 생활비 한 258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7억 가지고 20년 정도 국민연금 받기 전 20년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없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는 계속 해야 되고 건강보험료 납부는 또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활비 258만 원 안에 혼자 산다고 기준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 납부를 다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생활비를 258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7억을 가지면은 국민연금 수령 전 한 20년 정도를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이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10년 전, 그러니까 55세에 파이어족 선언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7억을 가지게 되면은 월 생활비 50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288만 원, 10년 동안에 나는 288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표에 따르면 이제 4억 정도.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국민연금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 수령 전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국민연금으로 그러면 생활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내가 생활비를 추가로 1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 199만 원이 더 필요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선으로 내가 생활을 하겠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은 199만 원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점부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20년 전에 국민연금 받기 20년 전 45세부터 내가 7억을 모아서 죽을 때까지 이제 파이어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없는 시기와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7억의 2배, 한 14억이나 15억 정도. 15억. 예, 15억 정도가 있으면은 국민연금 수령 전에 월 생활비 한 258만 원 정도로 이제 출발을 해서 계속 이것을 그 국민연금 수령하고 나서도 이 정도 30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자산이니까 예. 부동산은 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박사님께서는 금융자산이 15억 정도 있어야지 충분하다는 건가요? 금융자산이 15억 정도 있으면은 지금 제 계산에 따르면은 국민연금 받기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일단 편의상 45세로 하겠습니다. 네. 45세부터 계속해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 아마 한 15억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수준은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258만 원이 필요하다. 네. 국민연금 수령하기 20년 전에 258만 원이, 여기 있네요. 예, 258만 원이 필요해서 네. 이 부분으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한 20년 정도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연금 수령할 때도 만약에 한 258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추가로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도 역시 금융자산이 또 추가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7억 플러스 뭐 또 7억 정도, 한 15억 정도가 네. 추가로 15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파이어족 선언을 45세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7억이 있으면 20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258만 원으로 20년 동안 다 쓰면 7억이 끝난다는 건가요? 그렇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난다는 예, 예, 얘기군요. 예. 이 이후에 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예, 예, 예. 이게 258만 원으로 7억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금식으로 매번 이렇게 7억의 범위 내에서 연금식으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의미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과정이 저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정기 예금 이자율 예를 들어 3%나 4% 정도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아주 뭐 능력 좋으신 분들은 연간 뭐 10%, 20% 이렇게 수익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이 정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수도권에 있는 가정은 한 350만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부부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350만 원 정도고 네. 이것은 지금 이제 1인이 이제 과감하게 파이어족을 선언을 했을 때 네. 예,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332만 원의 생활비 내지는 369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그 이후에도 369만 원 정도의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10억 플러스 10억 한 20억 정도가 또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주변에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10억이 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은행에서도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사람부터 은행권에서 치는 부자의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기준 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지금 이 자료와 박사님 이야기를 종합하면 파이어족으로 이제 삶을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겠네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 주변에도 물론 10억 이상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있긴 하죠. 있는데 저는 일단 모르겠고요. 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만이 파이어족을 안심하고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데 섣불리 젊은 분들이 파이어족을 선언을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파이어족 리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큰데 2030 세대가 실제로 연금 못 받을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2030 세대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4050 세대들도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따라서 못 받을 것을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주변에서 후배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금 개혁을 통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이제 43%로 인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71년 되면은 이제 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연금을 만약에 국가에서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 부도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개혁안으로 구연금이나 신연금을 이렇게 이제 이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국가 부도 사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연금은 확실하게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 좀 수령액 늘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고 그러면 일단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느냐 그 계산 구조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기본 산식입니다. 이게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P라는 것이 기본연금액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Y와 가장 마지막 항에 있는 델타 부분인데요. Y는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이고 그다음에 델타는 가입기간 쪽입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이제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그러면은 더 많이 내는 금액과 그다음에 가입기간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에 이 식 자체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가입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입 기간을 길게 하고 물론 그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이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월액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을 좀 5년 단계 받는 조기 노령 연금, 또 5년 늦춰 받는 연기 연금 중 당연히 수익률 침해 승자는 늦춰 받는 거겠네요. 이게 글쎄 수익률로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조기 연금과 그다음에 연기 연금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은 매년 6%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5년 조기 수령하게 되면은 30%가 감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수령 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70만 원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를 하게 되면은 매 연기될 때마다 7.2%씩 이제 정액이 되기 때문에 5년 연기를 하게 되면 36% 정액이 됩니다. 정상 수령 때 이제 100만 원 같으면은 이것이 136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정상 수령과 연기 수령, 조기 수령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익 분기를 한번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 표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연기 수령, 정상 수령, 조기 수령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상 수령 같은 경우에 만약에 65세부터 정상 수령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조기 수령 같은 경우에는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한다 그러면은 일찍 돈을 받기 때문에 누적 금액은 초기에는 정상 수령보다도 더 높은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75세가 되는 순간에는 정상 수령과 거의 유사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7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상 수령보다도 더 적은 누적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기 수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5세가 정상 수령이고 여기에서 5년 뒤에 연기 수령을 한다. 그러면 70세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초기에 출발은 누적 금액으로 따져서는 당연히 이제 적은 금액이 될 것인데 70세에 연기 수령을 해서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80세가 되면은 정상 수령보다도 더 큰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지나서 보면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누적 금액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률 개념으로 이제 환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 80세 이상 정도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받는 그 연기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건강에 좀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여성분들이 연기 수령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여자분이 86세, 남성분이 80세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네. 남성분은 뭐 정상이나 연기 수령이 약간 비슷하니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네. 일찍 가시는 분은 또 정상 수령이 연기 수령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어쨌든 확실히 남성분도 오래 사니까 연기 수령이 데이터상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는 국민연금을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보통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남편이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받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성분들이 물론 오래 사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래 사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 수령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7.2%씩 이렇게 그 연금 금액도 정액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 받으면 손해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러면 건강 상태나 소득 유무 따라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조기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손해 유무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받는 거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근데 혹시라도 예유 자금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데도 연금 고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생각에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기 수령을 하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만큼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 늦게 받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70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내 연금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굉장히 이제 일찍 사망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족연금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은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배우자가 받아야 될 그 국민연금을 이제 그 남아있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상속인의 개념에 들어가는 분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자녀라든지 부모,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애가 있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배우자 돌아가시는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기본연금의 40%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50%,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60%,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참고로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60%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 놓았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살아있는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만약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의 40%에서 60% 이렇게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은 본인도 이제 연금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연금을 받고
추가로 본인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연금과 돌아가신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유족연금이 30%라는 의미는 유족연금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이 60%죠. 거기의 30%이기 때문에 18%. 그러니까 배우자 기본연금의 18%와 본인연금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유족연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수령액이 깎인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 벌면 감액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 감액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 구조 자체가 최근에 그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표로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지금 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A값이라고 있는데 A값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30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309만 원을 초과해서 뭐 100만 원 더 초과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감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소득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들어가는 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소득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이 부분이 이제 A값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산식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데, 또 아까 제가 이제 30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소득 공제 후에 309만 원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장에 급여 명세표에 그로스로 이렇게 찍히는 금액은 390만 원 정도를, 내가 이때부터 이 정도 받으면은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에 있는 1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 미만 이 두 가지는 지금 아마 그 폐지 추진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6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0만 원 월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한 6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가 연금 받는 국민연금 받는 것이 감액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 미만이면 네. 앞으로는 감액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감액이 되는 것도 연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액이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뭐 국민연금 전체를 감액하는 이런 기준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감액될 수 있는 것도 최초 5년간만 감액이 되고 그 이후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의 범위가 연금의 2분의 1이 최고 한도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감액이 되는 그 기간도 최장 5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업주부나 대학생 자녀도 국민연금에 좀 임의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업주부나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같으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국민연금 가입 금액이 이제 9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형편에 따라 아주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국민연금 가입하더라도 하신 후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조금 이렇게 멈춰서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좀 좋아졌을 때는 한꺼번에 또 추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 이제 추납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추납은 10년간, 10년 미만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10년 미만 같으면 이제 119개월에 걸쳐서 추납을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119개월에 걸쳐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8세 이상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국민연금 9만 원 임의 가입자로 이제 1회 납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둔 후에 한꺼번에 추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금액과 가입 기간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커지는 금액이 더 확실하게 더 크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추납은 좀 은퇴 전에 하는 것과 은퇴 후에 소득을 낮춰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추납을 할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내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그때 결정되는 국민연금 금액은 당시에 소득이 없으면 최저 9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그 시점의 국민연금 금액이 추납의 기본 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백수 상태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 9만 원 기준으로 해서 추납 기간을 늘려서 한꺼번에 추납하는 것이 가성비 부분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이 이제 납입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뭐 커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 만약 이 연금만은 노후 생활비 충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좀 뭐가 될까요?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택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주택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주택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추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말씀하셨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그럼 집값 오를 때 내릴 때 언제 가입해야 하는 거죠? 주택연금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소득처럼 그렇게 오산을 하시면 안 되고 주택연금은 이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대출 금리가 낮을 때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일단 낮을 때 받는 것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령액의 계산을 할 때는 집값에 따라서 수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받다가 이제 그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남은 집값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국가가 가져가는 건가요? 국가가 가져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네, 부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 같은 경우에 대출금을 일단 상환을 하고 나서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안 받겠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상환을 해서 주택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고 이제 정산을 하게 되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매도한 집값이 그동안에 내가 받았는 연금 금액보다 더 높게 되면은 상속인한테 그 차액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집값이 더 낮게 되면은 별도 뭐 징구하는 거 없이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값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집값이 12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 위한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공시지가 12억 같으면 시가로 1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단순하게 우리 집값이 뭐 12억이 넘는다 이렇게 해서 가입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12억이 초과되는 공시지가 12억이 초과되는 경우라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 처분하고 나서 한 주택
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이내라야만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주변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랑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은 좀 뭔가 인식상의 뭔가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생각보단 저는 주택연금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집을 이제 뺏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집을 이제 물려줘야 된다.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사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이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지나치게 집을 무조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을 꺼려 하시게 되겠죠.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요즘 다들 이제 그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생활을 풍요하게, 노후 생활을 풍요하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좀 작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전세를 가면서 남은 차익을 생활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도 더 주택연금을 추천하시는 편인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은 하게 되면은 물론 그 현금이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사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편한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데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저는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한참 재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